지금 미국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생방송 도중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했거든요. 메디슨 클라크라는 전직 국제부 기자가 중국과 한국의 결혼식을 비교, 취재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오자마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이제는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의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유튜버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솔직하게 비교한 영상이 어떻게 국제 외교 문제로 번졌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메디슨 클라크, 한때는 유명 시사지의 국제부 기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제약과 편집장의 간섭에 질식할 것 같았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진짜 이야기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결심했어요. 마이너스 프리랜서가 되기로. 카메라 하나와 노트북 그리고 여권만 들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슨입니다. 오늘부터 메디슨의 렌즈가 여러분의 눈이 되어 세계 곳곳의 삶을 전해드릴게요. 첫 영상의 인트로를 녹화하며 손이 떨렸어요. 방 한 구석에 조악하게 세운 조명 아래서 불안하게 웃고 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죠. 단순한 관광 명소나 먹방이 아닌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든 문화를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보도의 자유가 없었던 시리아 난민촌에서 이란의 지하, 음악가들과 함께했던 비밀 콘서트에서 카메라는 제 눈이 되고 마이크는 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늘어났어요. 메디슨은 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따라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대학 시절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만났던 친구 레이첼이었어요. 메디 결혼해. 베이징에서 진행될 예정이야. 와줄래? 커피를 마시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레이첼은 항상 직설적이었죠.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때 또 다른 알림음이 울렸어요. 이번엔 소셜미디어에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안녕, 메디슨. 기억나? 한국학과에서 같이 수업 들었던 지민이야. 다음 달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해. 올 수 있니? 두 초대장이 거의 일주일 차이로 도착한 우연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문화. 비슷한 경험을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다르게 체험하게 될까? 이건 단순한 여행 블로그나 방문기가 아닌 문화 비교의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바로 컴퓨터를 켰어요. 결혼 파티로 양국 문화 경험하기 마이너스 제목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구독자들이 열광할 주제죠. 더 중요한 건 진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었어요. 관광객으로 방문해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친밀한 순간들 말입니다.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베이징행 티켓을 구매하는 순간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문화적 탐험이 될 테니까요. 중국과 한국, 두 아시아 국가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문화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미묘한 차이점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여러분, 이번 여정은 특별할 것 같습니다. 두 친구의 결혼식을 통해 동아시아 두 나라의 문화를 비교해 볼 거예요. 같은 상황, 다른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어떤 진실을 보여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뿌연 스모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레이첼의 약혼자 웨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는 제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은 가족들이 예약해 놓았어. 베이징 중심부의 전통적인 곳이라 내가 좋아할 거야. 웨이의 말에 기대가 커졌어요. 문화 비교 영상의 첫 장면으로 완벽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지만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직원들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수리 중입니다. 리셉션에서 건네준 키를 들고 방으로 향했는데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침구는 깨끗해 보였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끈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흘러나왔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것도 현실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레이첼의 가족이 왜 이런 곳을 골랐을까? 예산 문제였을까? 아니면 이게 보통 수준인 걸까? 저녁 식사 시간, 리허설 만찬이 벌어진 레스토랑은 호텔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담배 연기가 섞인 공간에서 음식이 쉴 새 없이 나왔어요. 웨이터들은 테이블에 음식을 던지듯 올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메디슨, 중국식 환대를 즐기고 있어? 레이첼이 물었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환대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음식은 풍성했으나 위생 상태가 걱정스러웠어요. 테이블 위 유리판 아래로 이전 손님들의 음식 찌꺼기가 보였고 젓가락은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밤새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객관적이어야 해. 이건 단지 다른 문화일 뿐이야. 하지만 내 몸이 받아들이는 불편함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갑작스러운 복통에 일어났어요. 화장실을 수차례 오가며 식중독 증세를 느꼈습니다. 결혼식에 늦을 수 없어 서둘러 준비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결국 레이첼에게 연락했습니다. 메디, 정말 미안해. 근처 병원으로 웨이의 사촌이 데려다 줄게. 병원은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긴 줄, 서류 작업의 혼란, 그리고 의사와의 짧은 면담. 영어를 하는 의사를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렸고 진찰실에서는 3분의 환자가 동시에 진료받고 있었어요. 프라이버시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순 식중독입니다. 이 약을 드세요. 의사는 설명도 없이 약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약의 이름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어요. 카운터에서 결제하려니 신용카드가 거부되었고 현금만 받는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웨이의 사촌이 대신 결제해 주었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약을 먹을지 말지 고민됐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중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가짜 약이 처방된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결국 약은 먹지 않기로 했죠. 카메라를 들어 호텔 창문 밖 베이징의 모습을 담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문화적 차이일까? 아니면 내가 특별히 나쁜 경험을 하고 있는 걸까? 결혼식장으로 향하면서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몸은 아프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지치고 있었어요.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불안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날 밤 결혼식 영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과연 서울에서는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베이징에서의 일주일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고 직원들은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출구에서 지민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죠. 대학 시절 그대로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메디슨, 정말 반가워. 오랜만이지? 피곤하지 않아? 숙소부터 가자. 지민은 제 카메라 가방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차로 안내했어요. 차 안에서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를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 놓으셨어. 한국 전통 가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곳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야. 도착한 게스트하우스는 한옥의 기와 지붕과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안내해준 방은 깨끗했고 전통 문양의 침구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죠. 어때? 마음에 들어? 화장실은 저기 있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여기 있어.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해. 지민은 세심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떠나기 전에 내일 일정표까지 건네주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녁이 되자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저녁 드셨어요? 우리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인데 한 그릇 드셔보세요. 예상치 못한 환대에 감동했어요. 뜨거운 찌개 한 그릇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느꼈던 불안함이 조금씩 사라졌죠. 다음 날 아침, 지민의 어머니가 직접 픽업을 왔습니다. 메디슨 씨, 우리 딸 친구라고 해서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전통 홀레 예행 연습이 있는 날이니 같이 가보실래요? 지민의 어머니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차 안에서는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결혼식은 요즘 많이 서구화됐지만 우리 지민이는 전통 의식도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외국인 친구가 온다고 해서 더 특별히 준비했답니다. 예행 연습장에 도착하자 여러 명의 가족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를 본 지민의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왔다면서 고마워요. 우리 지민이한테 한복 입혀봐야겠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곧 저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우와, 메디슨, 정말 잘 어울려. 지민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이런 경험은 영상에 담아야 했습니다. 전통 홀레 과정을 배우며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동작과 의미를 꼼꼼히 설명해주는 예절. 선생님의 열정, 세대를 넘어 함께 참여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둘러앉아 비빔밥을 나눠 먹었어요. 이 순간이 베이징의 리허설 만찬과 얼마나 다른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음식이 정성스럽게 차려졌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대화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시끄러움이 아닌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순간을 담으며 생각했어요. 같은 결혼식 준비인데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객관적이려 노력했지만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비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그날의 영상을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느꼈던 긴장감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문화적 차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식중독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민에게 연락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지민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끼며 결국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많이 안 좋네요. 바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서둘러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피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베이징에서의 병원 경험이 떠올라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저를 대신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접수 후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외국인이시네요. 영어로 진료 가능한 의사를 불러드릴게요. 간호사의 친절한 안내에 놀랐어요. 대기실은 조용했고 깨끗했으며 환자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증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사는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한 후 꼼꼼한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전에 중국에서 식중독 증세가 있었다고 하셨죠? 그 약은 드셨나요? 제가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하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셨어요. 낯선 곳에서 약 성분을 모르는 상태로 복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장염 증세가 보이는데 적절한 약과 함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각 약의 용도와 부작용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국에서도 약사가 다시 한번 복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음식은 당분간 가볍게 드세요. 이 약은 식후에, 이건 아침 저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약사는 연락처가 적힌 카드까지 건네주었습니다. 베이징 병원에서의 차가운 대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환자를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약을 받아 나오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죽을 사주셨어요. 이거 먹고 약 먹으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내일은 우리 지민이 결혼식인데 건강해야죠. 방에 돌아와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베이징과 서울,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경험은 천지 차이였어요. 한쪽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른 쪽에서는 안전함과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고 잠시 쉬다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병원 경험을 영상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미묘한 차이, 안전하다는 느낌, 배려받는 감각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다행히 저녁이 되자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었고 지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메디슨, 내일 준비는 다 됐어? 혹시 한복 입고 싶으면 빌려줄 수도 있어. 지민의 밝은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픈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일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문화적 차이란 건 거창한 철학이나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녹아있는 것이구나. 결혼식장은 서울 중심부의 현대적인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한복을 입은 안내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결혼식장으로 안내받으며 놀라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이었거든요. 한쪽에는 전통 혼례를 위한 공간이, 다른 쪽에는 현대식 예식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디슨, 여기야! 지민의 사촌 유진이 손을 흔들었어요. 지민이가 너 오면 바로 신부 대기실로 데려오라고 했어. 카메라를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친밀한 순간들이야말로 제가 담고 싶은 진짜 문화였으니까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서자 한복을 입은 지민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전통 혼례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때? 이게 우리 전통 혼례복이야. 무거워서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하루쯤은 괜찮아. 지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옆에서 머리 장식을 고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세 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이첼의 결혼 준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메디슨 씨, 이것 좀 찍어주세요. 지민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의 혼례복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순간이랍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 장면을 담으며 목이 메었어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 세대를 잇는 의식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혼례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모든 동작과 의식에 의미가 있었고 참석자들은 그 의미를 존중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현대식 결혼식도 이어졌는데 두 의식 사이의 전환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뒤풀이가 시작되었어요. 베이징에서의 결혼 피로연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다면 서울에서의 뒤풀이는 친밀하고 따뜻했습니다. 지민의 대학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한국 문화에 대해 물었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어요. 메디슨, 우리 노래방 갈래? 지민이 제안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꼭 가봐야 해. 노래방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할머니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은 베이징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뒤풀이가 끝나고 밤늦게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공공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놀랍게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베이징의 공공시설과 비교하니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방에 돌아와 그날의 영상을 정리했어요. 화면 속에는 따뜻한 순간들,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불현듯 깨달았어요. 마이너스 내 영상에 담긴 감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베이징 영상에는 불편함과 당혹감이 묻어났고 서울 영상에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가득했습니다. 객관적이고자 했던 내 의도와 달리 카메라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두 영상을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이대로 편집해서 올려도 될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중립성과 한 인간으로서 경험한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어느 한쪽을 편든 걸까? 아니면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내 영상이 단순한 비교를 넘어 나 자신의 가치관과 선호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객관적인 관찰자이고자 했지만 이미 내 시선은 편향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나쁜 일일까? 모든 관점은 결국 주관적인 것 아닐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진실은 한 가지가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 마이너스 그것도 진실의 일부야. 그렇게 결심했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경험한 그대로의 진실을 전하자고. 내일이면 서울을 떠나 편집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저널리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편집을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였지만 내 손가락은 마치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영상의 제목은 중국 vs 한국 같은 상황, 다른 경험으로 정했습니다. 썸네일에는 베이징과 서울에 대비되는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했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영상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내가 경험한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몇 시간은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알림이 띠링띠링 울리며 구독자들의 반응이 하나둘 쌓여갔어요. 하지만 12시간이 지났을 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10만, 20만, 50만.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중국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켰다고 비난했고 한국 네티즌들은 자부심에 찬 댓글을 남겼습니다. 양국 사용자들 사이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었어요. 메디슨은 뻔한 서구적 시각으로 아시아를 판단하고 있다. 아니다. 그녀는 단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보여줬을 뿐이다. 이메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뷰 요청, 협찬 제안, 그리고 몇몇 위협적인 메시지까지 섞여 있었어요. 특히 중국 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인 중국계 미국인 에밀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메디 조심해. 너의 영상이 중국 내에서 정부 검열을 받고 있어. 웨이보에서는 이미 삭제되었고 일부 중국 언론은 너를 반중 정서를 조장하는 서구 미디어로 규정하고 있어.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단순히 두 문화를 비교하려던 시도가 국제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중국 입국 비자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구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10만이 넘는 새로운 구독자들이 하루 만에 유입되었습니다. 내 채널이 이렇게 주목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레이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디슨,
내 영상 때문에 웨이의 가족들이 곤란해하고 있어. 중국 당국이 그들에게 연락을 취했대.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레이첼의 메시지를 읽고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친구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진실을 전하고자 했던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인간적 의무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영상을 내려야 할까? 아니면 이 기회를 더 깊은 문화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까? 유튜브 대시보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나는 원치 않게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수많은 요청 중에서 이 제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정리하며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했어요. 서울의 스튜디오는 밝고 깔끔했습니다. 진행자는 친절하게 인사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조명이 켜지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의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번 영상의 반향에 대해 예상했느냐는 내용이었어요. 심호흡을 한 후 대답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단지 제가 직접 경험한 두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어느 쪽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제가 겪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양 문화에 대한 서구적 시각을 강요한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저는 서구인이고 제 시각이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구 대 동양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같은 상황에서 제가 느낀 차이를 보여준 것뿐이라고,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는 각각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이가 있으며 짧은 방문으로 그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문화를 비교할 때 더 깊은 이해와 맥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더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왜 일부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는 현상에 대한 탐구를 구상 중이라고, 이 주제를 통해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에 대한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영상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지만 새로운 목소리들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메디슨의 인터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댓글. 그녀는 단지 자신의 경험을 정직하게 공유했을 뿐이라는 의견, 이런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지지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구독자 수는 계속 증가했고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서 협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제 목소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어요. 진실을 보여주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오히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간의 대화. 그것이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홍콩의 작은 카페에 앉아 새 프로젝트의 기획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한국인인 척할까?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 국가 이미지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베이징 입국이 거부된 상황에서 홍콩은 최선의 대안이었어요. 여기서 만난 5명의 중국 유학생들은 모두 해외에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미국에서는 중국인이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면 K-팝, K-뷰티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죠. 저는 단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중국인이라고 하면 항상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카메라를 든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들의 고백에는 국가 정체성, 자존감,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위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한 국가를 비판하거나 다른 국가를 칭찬하는 차원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홍콩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내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화평론가, 외교 전문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영상을 다듬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어요. 모든 발언, 모든 장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신경 썼습니다. 저의 목소리도 더 낮추고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도록 구성했어요. 영상이 공개되자 반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은 대화, 더 섬세한 논의가 이어졌어요. 시청자들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복잡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 왔어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정식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세계인의 눈으로 보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이첼과 지민의 결혼식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전혀 다른 곳으로 저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유튜버에서 국제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단순한 관찰자에서 문화 간 대화를 이끄는 매개자로 변화했습니다. 첫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우리의 렌즈를 통해 필터링된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다양한 시각들이 만날 때 비로소 더 풍부한 이해가 시작된다는 것을.